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다들 많이 들어와 주셨고 어차피 제가 유튜브로 올려 드릴 거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또 이 책을 읽었어도 읽지 않으셨어도 그리고 다 발췌독을 하셨어도 한 번쯤은 계속 옆에 두고 봐야 할 책이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하면서 요번 발표를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위버맨시로 저희가 정하기는 했는데 다 읽어 보셨나요? 읽었니? 안 읽었니? 어? 안 읽었겠지. 당연히 안 읽었겠지. 네. 자, 근데 그 많은 리뷰들도 올라와 있고 또 저도 완독한 사람으로서 니체의 책은 그런 것 같아요. 책이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휴대하기도 되게 디자인도 엣지 있게 잘 뽑아 줬고 그다음에 기존 책 판형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래서 포켓용으로 좀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프고 그다음에 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때 어디를 펼쳐 봐도 좀 그 아포리즘이 저에게 간헐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슬라이드는 많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한 구성과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책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브리핑 정도로 해 드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좀 아포리즘이나 격언 그러니까 아포리즘이 격언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즘 인스타나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들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런 것들을 그냥 스쳐서 흘려 보내시지 말고 좀 저장하고 가끔씩 꺼내 보면서 실천과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북토크의 자료와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나눌 주제의 책은 누구의 시선도 아닌 내 의지대로 살겠다는 선언, 위버맨 씨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프리드리 니체의 책이에요. 1844년 독일의 작은 마을 르켄에서 태어나서 목사의 아들로 성장을 하게 됐죠. 그리고 너무 똑똑해서 25 살이라는 그 젊은 나이에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될 만큼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어요. 그런데 끊임없는 편두통과 건강의 악화로 강단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각지를 돌면서 집필에 몰두를 했는데 말년에는 정신적 붕괴 속에서 생을 마무리하게 돼요. 19세기에 가장 위험한 철학자라고 불리기도 했고 오늘날에는 철학, 문학, 예술, 사회과학 이 전반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준 위대한 사상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던지는 질문들은 시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을 좀 흔들어대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니체의 글을 읽어 보시다 보면 내 삶하고 내 삶의 방향이나 삶의 태도나 삶의 그 과정을 계속 빗대어서 생각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대표적인 책으로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작가들이 니체의 책을 많이 번안해 가지고 출간도 하고 이 아포리즘에 관련한 책들을 작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니체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요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도덕의 계보, 선악의 저편, 안티크리스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체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신은 죽었다." 라는 선언으로 유명하지만
그것은 예 안녕하세요 자연님. 반갑습니다. 네. 어 허무주의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의 본질인즉슨 "새로운 가치 창조에 대한 니즈다."라고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책에는 위버맨시라는 초인의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혹시 이 위버맨시라는 책을 읽어 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셨는지 저는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찾아보셨어요? 아 굉장히 독특한 독일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책의 제목으로 지어질 때는 한번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또 이 위버맨시와 관련해서 바이럴이 됐던 게 GD의 신규 앨범 명이 위버맨시였죠. 그래서 많이들 GD하고 연관시키셔서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위버맨시는 초인의 개념이 등장하고 기존의 도덕과 규범을 넘어서서 자신의 힘으로 삶을 창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차를 나눠 보았습니다. 먼저 위버맨 씨라는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 볼 거고 이 책에 구성된 고통을 넘어 강해지는 삶, 그다음에 관계 속에서 빛나는 나,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라고 제가 목차 재구성을 했어요. 요거는 슬라이드에서 어느 챕터에 해당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굉장히 아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고통을 느끼면서 그 몰락해 가는 과정 안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거든요. '나는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삶을 내 손으로 창조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북토크에서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위버맨 씨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텐데요. 자, 위버맨 씨란 무엇일까요? 자, 지 드래곤의 신규 앨범 위버맨 씨. 이거 나왔을 때도 되게 앨범명을 잘 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철학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어 정말 천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음. 네, 여러분들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위버맨 씨의 지 드래곤의 세 번째 정규 앨범이거든요. 이 위버맨 씨는 영어로 비욘드 맨이에요. 비욘드 맨. 넘어서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는 그러니까 그 GD는 누구도 아닌 스스로를 넘어서는 존재로서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 요게 바로 앨범의 소개예요. 그렇다면 책에서 나오는 이 위버맨 씨의 개념을 알고 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섭 그 출판사에서 또는 이 책을 옮긴 이로부터 그 기본 개념을 잡고 가셔야 돼요. 그 책에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규범과 기준에 둘러싸인다. 어릴 때부터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배우고 사회가 정해둔 틀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익힌다. 그러나 니체는 묻는다. 그것이 정말 절대적인 진리인가?" 위버맨 씨는 초인이란 그냥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외부의 가치가 아니라 내면의 힘으로 삶을 창조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그는 전통적인 도덕과 사회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신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한다. 그래서 니체는 초인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을 단련하는 도구로 삼는 자,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 모든 어려움을 넘어 자신을 창조하는 자.
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 그걸 위버맨시라고 한다라는 거 정도는 여기에서 개념을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초인이라는 거는 운명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운명, 팔자, 이것은 도간에 들어도 감추지 못한다라는 그 우리나라의 그 특유의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어르신들이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결혼도 하셨지만 결혼하기 전에 그런 팔자, 운명, 그다음에 부부의 합 뭐 요런 걸 볼 때 고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사주를 넣고. 근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명리학이야 라는 프레임에 나의 운명을 건다는 것 자체가 내 운명의 시나리오가 다 기재되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거는 피하고 갈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느 측면으로 보면 좀 슬프더라고요. '아 내 운명이 그럼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나는 그럼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의문점을 늘 갖고 살다가 사실 이런 그 니체의 책이라든지 철학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쪼금 그런 생각이 유연해지고 이렇게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어려움을 넘고 나를 창조해 가야 하는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쪼끔 더 그쪽으로 부등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어 초이는 '운명에 순응하지 않는다.' 이게 명제인 거예요.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이를 통해서 더 강해지고 끝없이 자신을 단련해 나아간다. 그래서 니체는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두려움 대신에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초인이. 자,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위버맨 씨가 "너 위버맨 씨 읽어 봤어? 너 위버맨 씨가 무슨 뜻인지 알아?"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서 제가 목차를 나눴듯이 어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들은 바로 요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그리고 니체가 말하는 고통을 넘어 강해지는 삶, 관계 속에서 빛나는 나, 새롭게 바라보는 힘,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힘,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각 장마다 이야기하는 키워드가 무엇이고 꼭 읽어봐야 할 챕터는 무엇인지 제가 좀 찝어 드리고 싶었어요. 어 책의 구성은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주제를 나눠 놓고 그 안에 어 격언이나 명문장들을 넣어 주면서 내 삶과 관계와 그리고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쪼끔 명료하게 정리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두 삶의 태도라는 키워드로 관통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고 그 태도는 어떻게 갖추면서 나아가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고통을 넘어 강해지는 삶이라고 제가 주제를 정했는데 요 챕터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냐면 자기 극복과 성장에 관한 43 가지 삶의 태도라는 그 챕터에서 제가 추출한 키워드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계속 고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통은 도피가 아니라 단련의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이라는 것은 실패와 시련을 넘어서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가 해시태그가 극복, 자기성장, 강인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읽어보셔야 되는 거는 인생의 문제는 당신을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일곱 번째 챕터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통이 지나간 자리예요. 제가 요거 7번 챕터에 나온
"인생의 문제는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요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어 굉장히 짧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 닥친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명료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된다. 그 길이 그저 방황이었을까? 아니면 꼭 필요한 과정이었을까? 그러다 문득 흘려보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그 모든 순간이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문제는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흔들림 속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준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삶을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문제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를 피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힘이 된다.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자신의 무기로 바꿀 수 있다. 당신은 이제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깊숙이 들여다본다. 마치 대장장이가 쇳덩이를 불에 달궈 두드려 단단하게 만들듯 자신의 약점을 마주하며 더 강해져 간다. 누군가는 왜 굳이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하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당신은 안다. 이 길을 넘어야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 대신 놓아주는 사다리는 없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 때로는 그 길이 너무 가파르고 멀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점점 더 단단해진다. 그러니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문제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온 것이다. 어떠세요? 저는 이 챕터를 읽고 어 '문제 해결 독서와 이거는 너무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 해결 독서도 여러분들께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독서를 읽고 사회과학 독서를 읽듯이 문제 해결 독서법도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거죠. 책을 읽을 때는 그냥 우리가 지식을 쌓으려고 읽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구체적인 문제를 붙들고 책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태도에 있는 거예요.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독서와 사유의 도구로 삼을 때 삶의 어려운 부분이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자산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환희의 신비, 무슨 신비, 신비가 되게 많아요. 한 4 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교리 공부를 하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고 저 같은 T와 J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고통의 신비였어요. 그래서 매번 신부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고통이 신비로울 수 있느냐? 고통은 괴로운 거다." 제가 맨날 따졌거든요. 근데 "자매님" 이러면서 저한테 매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이제 종교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그 고통은 "성장을 동반하고 있다."라고 늘 말씀을 해 주셨던 기억이 이 책을 읽으면서 났습니다. 그리고 33번 챕터에 보면 사실 이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정말 무엇이 남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것도 제가 읽어 드릴 건데요. "우리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삶의 깊이를 깨닫는다. 그것이 아버지의 죽음처럼 가슴을 찢는 아픔이든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처럼 날카로운 상처이든 혹은 한순간의 사고처럼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든 간에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바로 그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감정을 새롭게 마주하고 내면의 힘을 시험받는다. 삶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그 끝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예상치 못한 시련은 거센 풍랑처럼 우리를 흔들지만 결국 그 흔들림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강렬한 체험은 아픈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한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그 순간들이 결국 우리를 새롭게 정의한다는 사실이다.
불행한 환경이 불행한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우리의 선함과 강함,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은 결코 경험의 종류나 강도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건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다. 같은 폭풍 속에서도 어떤 이는 무너지고 어떤 이는 더 강해진다. 삶은 우리가 겪는 모든 순간의 합이다. 그 순간들은 우리를 빚어내는 조각칼이기도 하다. 때로는 깊게 파이고 아프지만 결국 그것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어 간다. 그 조각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도 달라진다.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삶은 우리가 겪는 모든 순간의 합이며 그 순간들은 우리를 빚어내는 조각칼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고통은 조각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챕터를 읽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들어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신지 한번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관계 속에서 빛나는 나. 우리가 인간관계가 정말 힘들어요. 그쵸? 그 관계는 직장 생활에 타인과의 관계도 있지만 부부의 관계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결혼하신 분들은 시댁, 친정 그리고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인간관계의 그런 알고리즘이 보이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이번에 아프고 또 회사 일이 힘들고 이러면서 직장 생활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9월 달에 있었어요, 8월 말부터. 그래서 이 챕터가 굉장히 많이 와 닿았고 계속 책장을 들춰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는 인간관계와 감정 조절에 관한 31 가지 방법에 관한 내용을 적어 놨어요. 그 챕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핵심 문장은 인간관계와 감정 조절이에요. 그리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모두에게 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공감과 이해 중요하지만 자기 보호도 필요하다고 요 챕터에선 얘기해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공감, 자유, 관계와 자아입니다. 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죠. 48 번이거든요. 요 책이 없으시니까 제가 한번 핵심 문장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음.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거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거나 감정을 통제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속으로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차분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들의 모습 속에 과거의 우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예전의 나를 돌아보고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있다. 사실 우리도 완벽하지가 않았다. 자, 그리고 음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볼 때 그가 단순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배워가는 중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우리도 성장했듯이 그들도 언젠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이거예요. "세상을 조금 더 여유롭게 보자. 지금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문제 중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지금 제가 바로 읽어 드린 챕터예요. "영원히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이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때도 있어요. 또 누군가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거나 비교하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니체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모두에게 착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이해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를 해치는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나 자신이 빛나고 건강한 관계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 푼젤 쌤께서 한번 낭독을 좀 부탁드려 볼까요?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 우리는 종종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한다. 영화 속 대사로 들으면 달콤하고 감동적인 약속 같지만 사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의 고백만이 아니다. 인간의 감정은 변하기 마련이다. 오늘 사랑했던 사람이 내일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감정을 약속하는 건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감정보다 행동이다. 사랑은 순간의 감정이 식은 뒤에도 충분히 지속될 수 있다. 결국 사랑이란 마음 깊숙이 있는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애 초기에 매일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던 사람이 시간이 흘러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전한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행동이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은 절대 변치 않는 감정을 약속한다기보다 그 관계를 행동으로 지키겠다는 다짐이다. 나는 지금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행동만은 변치 않을 것이다. 결국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은 단지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행동의 약속이다. 끝. 감사합니다. 어, 낭독의 목소리가 또랑또랑하니 듣기 너무 좋네요. 고생하셨어요. 어떠세요? 음, 저는 최근에 퇴사를 결심할 만한 회사에서 이벤트가 생겼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감정적으로 이 감정의 조절이 너무 안 돼 가지고 그 시간을 견뎌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직장인의 꿈이 그거잖아요. 가슴속에 사표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얼굴에다가 기싸대기로 때려서 정말 던지고 나오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 준비도 없이 나올 수는 없으니 어떻게 보면은 월급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데 진짜 그거를 넘어서는 임팩트 있는 사건들이 뭐 진짜 잽을 날리듯이 여러 개가 오니까 진짜 제가 과부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말을 했어요. 이제 퇴사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면담 비슷하게 이제 저를 불러 가지고 면담을 해 주셨는데 이제 "심사숙고했냐?"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심사숙고했냐?" 그리고 이제 "당신이 보낸 그런 내용들은 이제 문제 해결 쪽에 가깝지 이게 퇴사를 하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은 더 웃긴 게 "서면으로 제출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침에 그런 감정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말을 내뱉었고 그다음에 오후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가 돼서 이제 대면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 정도 저도 그 시간 안에 좀 생각 정리가 됐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뒤돌아서서 나오는데 어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짜 내 감정과 생각 정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붙들 수 있는 건 정말 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정말 예 반복하듯이 읽었던 그런 경험을 좀 나눠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정말 감정 조절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진짜 맞아요.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문제가 인간관계고 특히 직장 생활의 인간관계가 참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의 목표가 있잖아요 저희는. 삶을 영위하려면 경제적인 것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그런 걸 반석을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또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견고한 상태가 아니면은 오히려 그걸 나를 더 파괴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더 다짐을 했던 건 '더 견고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감정을 조금 더 잘 컨트롤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북토크하면서 나누고 싶었고 그렇다면 이런 걸 모두 다 알고 있고 책을 읽으면은 이해는 되거든요. 그럼 이게 왜 알고 있는 것이 왜 실천이 안 될까? 그걸 전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거는 이랬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나와 있는데 '나는 착해야 되고 나는 잘해야 되고 해내야 된다.'라는 이런 사회적 강박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거기에서 좀 이유를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계속 바로 그 지점을 꿰뚫고 있는 거죠. 관계 속에서도 회사 일에 충실하고 타인하고 관계에서 충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한테 충실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로 자유롭고 건강한 관계가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물론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막 정말 위버맨 씨가 된다거나 또는 관계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내가 될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읽고 생각하고 사유하면서 조금 더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 독서의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힘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 요거는 마지막 챕터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39 가지의 시각 고 챕터를 정의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 문장은 시각의 전환, 세계관의 재구성이에요. 기존의 도덕과 규범을 항상 의심해야 하고 자유롭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며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니다. 이걸 디폴트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는 새로운 관점, 가치 창조,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읽어봐야 할 챕터를 저는 요렇게 4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격언의 힘, 희망은 축복인가 속박인가 요 4 가지 챕터를 좀 읽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76 챕터에 나와 있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음 저는 그런 말이 제일 싫거든요. "사람 변하지 않아. 인간은 변하지 않아." 이런 말이 좀 듣기 싫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종종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철학자들 또한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이며 역사는 반복된다고 주장하곤 한다. 마치 인간에게 사용 설명서라도 있는 듯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인간의 모습도 특정 시대와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다.
과거 사람과 지금의 사람이 다르듯 미래의 인간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쉽게 말한다. 하지만 역사는 조용히 인간은 끊임없이 변해왔다고 속삭인다. 기록된 역사 4천년은 인류의 거대한 여정에서 정말 짧은 한 장면일 뿐이다.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건 무수한 변화와 적응, 그리고 선택의 결과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은 인간에 의해 존재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세상은 인간만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모든 것은 계속 바뀌고 우리가 아는 것들도 언젠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마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처럼 계속 업데이트되는 존재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변화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를 돌아보고 인간이 어떻게 지금 모습까지 이르렀는지 탐구하라. 고정된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변화의 흐름 안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는 쪽이 낫다.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낡은 생각에 머물지 마라.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변화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당신조차도 이미 변하고 있다는 것을. 어떠세요? 기존의 "사람은 변하지 않아."라는 명제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챕터인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우리는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명제를 파괴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얼마 전에 그 아정 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죠. 아주 신박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책을 읽는다고 하니까 "책 읽을 시간이 있는 거 보니까 한가하군요."라고 말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적지 않은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사람 멀리하라."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간이 있어서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읽고 생각을 나누고 그러면서 생각의 깊이를 더 깊게 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진짜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책 읽는 게 한가한 거라면 정말 평생 한가해지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책을 읽는 사람들로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보다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어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챕터를 읽어 드렸어요. 그리고 84 챕터에 보면은 격언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삶이 때때로 너무 많은 생각에 갇혀 버린다. 하지만 인간을 관찰하고 성찰하는 일은 단순히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더 깊고 강한 인생을 만드는 예술이다. 옛날엔 격언의 힘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격언을 남긴 사람들은 인간 본성을 날카롭게 통찰해 우리가 삶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요즘은 격언이 단순한 말장난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 번 읽고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쳐 버린다. 하지만 격언의 진정한 가치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스스로 깨닫는 데 있다. 격언은 그저 아름다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문장을 단순히 좋은 말로 치부할 수 있지만 실제로 스스로를 돕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물어본다면 당신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어떠세요? 자, 꼭, 다 안 읽으셔도 되니까 제가 지금 찝어드린 것들만이라도 한 번씩 열어보시고 왜 좋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책을 옮긴 이가 음 마지막에 에필로그를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은 늘 무너지고 흔들리는 순간의 연속인 거죠. 하지만 그 경험은 우리가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걸어온 길의 흔적이자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통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아내는 일,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에 끌려가지 말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주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는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가 지금 재산이 얼마인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경하는 위대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팔로우 하시는 인플루언서들도 처음부터 특별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출발선에서 시작을 했고,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막막한 상황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정해 놓은 기준을 따르기보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은 때때로 불공평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상이 따라오지도 않아요.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힘을 만들어야 한다고. 고통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하거나 맞서서 의미를 찾거나. 어떤 글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해가 되듯이 니체의 말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게 제대로 가는 게 있는 것이 맞는 걸까? 하지만 니체는 답을 해줍니다. 도망치지 마. 외면하지 마.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신만의 길을 찾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옮긴 이는 이런 순간을 남길 수 독자에게 이 책이 이 위버맨시라는 책이 그런 순간을 당신에게 남길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격언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에서 굉장히 그 격언들을 멋진 좋은 음악과 멋진 폰트로 멋지게 장식해 놓고 우리에게 알고리즘으로 띄워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여전히 우리는 그거를 읽고 왜 그 알고리즘을 저장해야 될까요? 알면서도 우리는 흔들려요. 그리고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순간이 매번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니체의 문장은 우리를 다시 일깨우고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기준이 되어 줍니다. 결국 여러분, 철학은 삶을 위한 언어이고 우리가 이런 철학책을 통해서 다시 질문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서를 해야만 하는 이유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슬라이드에 나온 문장을 우리 푼잘생께서 단호하고 또랑또랑하게 읽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고통과 흔들림 속에서도 도망치지 말고 그 안에서 스스로 의미를 찾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위버맨시의 길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예요. 어떠셨는지,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앞으로는 가끔씩 이렇게 철학책을 읽으시면서 이 책이 던지는 질문에 계속 답을 하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유하는 시간을 또 가져 보려고 해요. 이제 2025 년도가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4 개월 남았다고 얘기한 지가 벌써 열흘 보름 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의 가장 행복한 가을방학이 또 남아 있어요. 그죠? 네. 올 초에 세우셨던 목표들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그거를 이제 명절 지내시느냐고 음식하시느냐고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앞뒤로 여유 있는 시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삶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또 모여 있고. 그래서 남은 9월 달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푼자 쌤이 이제 경제 도서도 주식 투자 공식 관련한 책도 읽어 주실 건데 앞으로 북클럽에서도 다양한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올 초에 세우셨던 목표들을 남은 4 분기에도 잘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나만의 스텝으로 잘 이뤄 나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녹화는 여기에서 중지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